깃털처럼 가벼운 키스였어요. 하지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 제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취했나 봐요. 그가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소매를 잡았어요.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무엇이 저를 그렇게 대담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연 라디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위한 작은 격려가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윤혜영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털어놓으려는 이야기는 제가 아직 50대 초반이었던 늦여름의 일입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어요. 아니, 어쩌면 제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갈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그 시절에 저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비가 올 듯한 그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습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안목항으로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커피 거리를 지나 방파제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공기는 짭짤한 소금기와 커피향으로 가득했어요. 바다는 잔뜩 웅크린 짐승처럼 낮게 울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얀 포말이 일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사진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시집 한 권을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마음과 정반대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게는 기쁨이 슬픔에게 묻혀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방파제를 따라 걷다가 붉은 등대 앞에 멈춰섰습니다. 등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꿋꿋이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제 인생도 저 등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한자리에 박혀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당시 저는 강릉 시내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로 갔었습니다. 수업을 하고 학생들 과제를 검사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아들을 위해 밥을 차렸어요. 주말이면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바닥이 뚫린 항아리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었어요. 학생들에게 김소월의 시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은 그 시 속의 떨림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라는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느낌 감정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제게는 못 잊을 사람도 못 잊을 순간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고 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설렘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애틋함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오래된 가구처럼 익숙할 뿐이었죠. 아들이 서울로 떠난 후 그 공허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천장에 무늬를 세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날은 제 무거운 마음과 같이 비가 올 것 같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제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은 그는 삼각대를 조심스럽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제 또래쯤 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소년 같은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만지는 그의 손길이 애틋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죠.
렌즈를 닦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 남자에게 다가갔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의 고독한 뒷모습이 제 모습 같아서 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관광객이 많아서 사진 찍기 안 좋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관광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 주민이어요. 제 대답이 너무 차갑게 들렸나 싶어 후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전국의 등대를 찍고 있는데 안목항 등대가 특히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카메라 가방이 꽤 낡아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해진 부분을 검은 테이프로 붙여놓았더군요. 프로 작가라기보다는 떠돌이 사진가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묵호 등대를 찍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의 사진을 본다는 게 어색했지만 왠지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뒷면에 작은 화면의 사진들이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새벽녘 등대, 노을 속 등대, 안개에 쌓인 등대. 각각의 사진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외로움과 그리움, 기다림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이 불꽃 같은 조형물은 뭐죠? 제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화면을 확대하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우리 손끝이 스쳤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순간적인 접촉이었는데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18살 소녀도 아닌데 말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도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괜히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다시 흩날렸지만요. 지금은 사람이 많아서 촬영하기 어렵겠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주민이시라니 혹시 조용한 카페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호텔로 돌아가기엔 이른 시간이라서요. 저는 평소 자주 가던 카페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요. 카페를 소개해 주신 답례로요.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 좀 여쭤봐도 될까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커피를 마신다는 게 뭔가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잠깐이라면 괜찮아요. 익숙한 동네이니 안심이 되어 그런 말을 한 것도 같습니다. 카페는 붐비지 않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으로 붉은 등대가 멀리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참, 저는 한동진이라고 합니다. 그가 명함 대신 이름을 건넸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제 이름을 말했어요. 윤혜영이에요. 커피를 기다리며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울에서 패션 화보 보조로 일하다가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세계가 실증이 났답니다. 지금은 전국을 떠돌며 자연과 사람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없냐고 물으니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결혼하였었는데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아내가 제 방랑벽을 견디지 못했죠. 미안합니다. 괜한 걸 물어봤네요. 아니요. 이미 오래된 일이니까요. 그가 절벽에서 사진을 찍다가 떨어질 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죽어도 아무도 찾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게 제 인생입니다. 뜨내기 인생이죠. 그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학교와 가족의 얽매인 인생이에요. 날개를 잃은 새 같달까요? 얽매여 있다.
저도 사진에 얽매여 있는 건 마찬가지네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서울로 구직하러 가 있고 남편은 출장으로 일주일간 집을 비웠어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마치 변명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등대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박거렸습니다. 등대는 참 신기한 존재 같아요.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죠. 길 잃은 배들의 희망이 되어주고요.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등대는 사람 같아요. 우두커니 서서 끝없이 기다리는 사람이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를 쓰는 버릇이 나온 거였습니다. 그가 제 얼굴을 빤히 봤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시인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국어 교사예요. 가끔 시를 쓰긴 하지만요. 커피 잔이 비었습니다. 나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제 스카프가 날렸고 계단을 내려가다 제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가 반사적으로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있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제 손목에 그의 온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해변을 걸었습니다. 안목해변 모래사장에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끔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멀리서 배의 기적 소리가 났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내일 저녁 노을 질 때 등대를 찍을 예정입니다.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셔서 구경하시겠어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요.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고 이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대답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내일 오후 5시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동진 씨 생각에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해도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동료 교사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냥 피곤하다고 둘러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하다가 쌀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남편 셔츠를 보며 죄책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녁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18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면 왠지 아쉬웠습니다. 결국 흰색 블라우스에 감색 치마를 골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다가 손이 떨려 다시 지우고 발랐어요. 5시가 좀 넘었습니다. 등대에 도착했을 때 동진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온통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흐릿해졌고요. 구름들이 불타는 것처럼 보였죠. 저 멀리 어선들이 항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동진 씨가 미소 지으며 맞아줬습니다. 어제와 달리 면도를 깨끗이 한 얼굴이었습니다. 향수를 뿌렸는지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그는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노출을 조절하고 구도를 잡고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진지한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셔터를 누를 때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제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스카프가 펄럭였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동진 씨가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등대를 말하는 건지 노을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태양이 수평선에 가까워질수록 빛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등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갈매기들이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혜영 씨, 동진 씨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기 등대 앞에 서 주시겠어요? 노을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찍고 싶어요. 저를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모델이 되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네. 혜영 씨의 뒷모습이요. 실루엣이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가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를 살짝 잡고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보고 서세요. 머리를 살짝 왼쪽으로 돌리고요. 제가 어색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요. 그냥 바다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이렇게 손을 살짝 들어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동작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셔터 소리가 몇 번 들리자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바람에 치마가 날렸습니다. 스카프가 춤을 췄어요. 저도 모르게 몰입했습니다. 등대와 어울려서 잘 찍힙니다. 동진 씨가 감탄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이번엔 등대 쪽으로 걸어가 보세요. 천천히요. 저는 그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방파제 위를 한 걸음씩 정성스럽게 걸었습니다. 노을빛이 제 실루엣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완벽해요. 이제 뒤돌아보세요. 하지만 얼굴은 숙이고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연인들이 제 모습이 신기한지 흘겨보았습니다. 제가 모델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카메라에 담아준 적이 있었던가요? 남편은 사진에 관심이 없었고 아들은 제 사진을 찍어준 적이 거의 없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동진 씨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어보세요. 노을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가 제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목을 살짝 꺾어줬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노을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별이 반짝였어요. 끝났습니다. 동진 씨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배고프시죠? 저녁 먹으러 가실까요? 그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작은 횟집으로 갔습니다.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곳이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물회와 해물파전을 시켰죠. 소주도 한 병 시켰습니다. 빛바랜 플라스틱 간이 탁자 위가 꽉 찰 정도였습니다. 건배해요. 동진 씨가 잔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을 위해서요. 이 순간을 위해서.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청명했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혜영 씨는 언제부터 시를 쓰셨어요? 고등학생 때부터요. 그때는 꿈이 시인이었죠? 왜 포기하셨어요? 포기라기보다는 현실을 택한 거죠. 안정적인 직업, 결혼, 아이. 평범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후회하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가끔은 다른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상상해요. 저도 그래요. 만약 결혼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평범한 가장이었겠죠. 왜 포기하셨어요? 이번엔 그가 침묵했습니다.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유를 택한 거예요.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있더군요. 외로움이라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안정을 택했고 한 사람은 자유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둘 다 무언가 결핍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끔은 빛보다 어둠이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동진 씨가 저 멀리 보며 말했습니다. 그럴 땐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 외로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학교 생활의 고단함, 남편과의 무미건조한 일상, 아들에 대한 그리움. 동진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떠도는 삶의 자유로움과 공허함. 렌즈로 세상을 보지만 정작 자신은 세상 밖에 있는 느낌.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지만 정착할 수 없는 마음. 혜영 씨는 뵌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제게 안식처 같은 느낌을 주어요. 그의 고백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식당에서 일어났을 땐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숨었다 나타났다를 반복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고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동진 씨가 말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걸어야 하는 익숙한 길이지만 오늘은 약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감나무가 있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농촌 모습이 남은 골목길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울렸어요. 가끔 개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잠깐만요. 좀 쉬었다가요. 골목길 벽에 기댔습니다. 동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손으로 제 이마를 짚었어요. 시원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살짝 닿았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키스였어요. 하지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 제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취했나 봐요. 그가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소매를 잡았어요.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무엇이 저를 그렇게 대담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놓으면 다시는 이런 순간이 오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동진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아니,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 욕망이었으니까요.
그가 저를 벽으로 밀었습니다. 온몸이 밀착됐습니다. 그의 숨결이 거칠어졌습니다.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블라우스 위로 그의 손길이 느껴졌죠. 뜨거웠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혜영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절한 목소리였죠. 그의 입술이 제 목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귓볼에 닿았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성이 경고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다고.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그를 원하고 있었어요. 안 돼요. 겨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동진 씨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제 손을 그의 가슴에 대고 멈췄죠.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간간히 숨소리만 들렸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식혀줬어요. 죄송해요. 그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저도 몸을 추스렸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하지만 몸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 아내이자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꿈 같은 시간은 끝나는 거였죠.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동진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강릉에서의 마지막 촬영이요. 주문진 등대를 찍고 떠날 예정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돌이라는 것을, 머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비가 온다던데요. 빗속의 등대도 아름답죠? 오후 5시에 택시를 보낼게요.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처럼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거절하지도 못했습니다. 꼭 오세요.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도망치듯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그에게 달려갈 것 같았으니까요. 집에 들어와 문을 닫고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그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입술이 부어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그를 만나러 가야 할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까?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보대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부슬부슬 내리더니 점점 굵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폭우가 쏟아졌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마치 강릉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을 감아도 동진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입술, 그의 숨결이 생생했습니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어제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비를 바라봤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놓치면 다시는 그를 만날 수 없겠죠.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한 잔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처음으로 꾀병을 부렸습니다. 30년이 되어가는 교직 생활 중 처음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릴까봐 일부러 기침을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무부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약 먹고 쉬면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청소를 하려다 말았습니다. 빨래를 개려다 말았습니다. 책을 펼쳤다가 덮었습니다. TV를 켰다가 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라면을 끓였지만 몇 젓가락 먹지 못했습니다. 면이 불어터졌습니다. 국물만 조금 마시고 버렸죠.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공을 들여 화장을 해본 게 언제였을까요? 결혼식 날 이후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파운데이션을 펴발랐습니다. 주름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가에 잔주름, 팔자주름. 50이 넘은 나이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이섀도를 바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진한 색을 발랐다가 지웠습니다. 너무 야해 보였으니까요. 연한 갈색으로 다시 했어요. 립스틱을 고르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빨간색은 너무 도발적이었고 핑크색은 너무 어려 보이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코랄색을 선택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요. 너무 격식 있어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어봤다가 벗었죠. 너무 수수했습니다. 결국 어제 입었던 것과 비슷한 흰 블라우스를 다시 입었습니다. 하지만 단추를 하나 더 풀었습니다. 가슴골이 살짝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망설이다가 다시 잠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풀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였습니다. 2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벌써 온몸이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에는 물이 고였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4시가 되었습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정말 택시가 올까? 동진 씨가 약속을 지킬까? 아니면 이미 떠난 건 아닐까? 핸드폰을 들었다 놨습니다. 그의 번호를 모르니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4시 30분. 화장을 고쳤습니다. 비에 번질까봐 방수 마스카라를 덧발랐습니다. 향수를 뿌렸습니다.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아 창문을 열었다가 비가 들이쳐 다시 닫았어요. 4시 50분. 가방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뭘 가져가야 할까요? 지갑과 핸드폰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4시 55분.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구두냐 운동화냐 고민하다 결국 구두를 신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베이지색 구두였어요. 5시.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택시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빗속에서 번졌습니다. 이미 마음이 급해서 우산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블라우스를 적셨죠.
가슴이 깊이 파인 부분으로 빗물이 흘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추운지도 몰랐습니다. 택시 앞에 섰습니다. 노란 불빛이 건너편 벽에 반사되어 제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와이퍼가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미끄러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잡아당기기만 하면 됐습니다. 문을 열고 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요. 아니, 마비된 것처럼요.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타. 지금 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타지 마. 내가 잃을 게 너무 많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실하고 듬직한 남편.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는 남편. 저를 믿고 출장을 간 남편. 아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열심히 취업 준비 중인 아들.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제가 유일한 안식처인 아들. 그들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단 한 번의 일탈로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건 사랑이야.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늦은 나이의 설렘일까요?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아무도 모를 거야. 오늘 하루만이야.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이 좁은 도시에서 비밀이 지켜질까요? 그리고 제 자신이 이 비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지는 게 느껴졌어요. 블라우스가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속옷이 비쳐 보일 정도로 젖었어요. 안 타실 거예요? 조수석 창문이 열렸습니다.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손은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줄 수 없었어요.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손끝에 맺힌 빗방울이 똑똑 떨어졌고요.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30년의 결혼 생활.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일상. 아내라는 이름, 엄마라는 이름, 선생님이라는 이름. 그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불꽃이 제가 되어 사라질 것 같았어요. 비 맞고 계시네요. 타실 거면 빨리 타세요. 기사 아저씨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가주세요. 뭐라고요? 그냥 가주세요. 죄송해요. 손을 놓았습니다. 택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붉은 테일램프가 빗속으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라졌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요.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요. 저 멀리 주문진 등대에 불빛이 있겠죠. 동진 씨가 저기 있을 겁니다. 비에 젖은 등대를 찍고 있겠죠. 혼자서요. 저를 기다리다가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제가 그런 용기가 없는 여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빗물에 섞여서 구분이 안 갔지만 분명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구두에 빗물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구두였는데 이제 못 신게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이 구두를 신고 갈 곳도 없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젖은 옷을 벗지도 못하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알 수도 없겠죠. 선택하지 않은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보다 의무를 택했다는 것. 설렘보다 안정을 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저라는 사람이라는 것.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정년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머리에는 흰 머리가 많이 늘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어졌죠. 하지만 그날의 기억만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동진 씨를 본 그의 겨울 서울로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잡고 홍대 근처 연남동에 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주말이었죠.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동네 구경도 할 겸 산책했어요. 겨울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가득했죠. 활기찬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골목을 돌다가 작은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달걀색 페인트로 칠해진 아담한 가게였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다육이와 선인장들이었죠.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분들의 그림자가 서점 안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저를 이끄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딸랑하면서 가볍게 울렸죠. 서점은 밖에서 본 것보다 깊었습니다.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오래된 책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와 잉크가 섞인 그리운 냄새였죠. 한쪽 구석에 할인 도서를 모아놓은 탁자가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책들을 훑어봤죠.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 여행 안내서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권의 사진집이 눈에 들어왔죠. 등대와 사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표지에는 익숙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 속에서 등대를 바라보는 한 여자의 실루엣. 바로 저였습니다. 10년 전 그 늦여름 동진 씨가 찍어준 사진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책을 집어들었죠. 무게가 꽤 있었습니다. 표지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부제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바다, 빛.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헌사가 적혀 있었죠. 강릉의 붉은 등대 아래에서 만난 안식처이자 빛에게.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출판사에 짧은 글이 있었죠. 출판하기 바로 전 고인이 된 한동진 작가를 애도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풍경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전국을 떠돌던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의 마지막 유작입니다. 책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동진 씨가 죽었다는 말인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혔죠. 서점 한 구석에 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언제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혼자였을까요? 절벽 같은 데서 헛디딘 걸까? 아니면 병이었을까?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옆에 있었을까요? 책을 펼쳤습니다. 전국의 등대에 사진들과 사람들, 동물들이 담겨 있었죠. 새벽의 등대와 길고양이, 폭풍 속의 등대와 연인들, 안개에 쌓인 등대와 어선들. 각각의 사진마다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등대는 기다림이다. 돌아올 배를 위해, 돌아올 사람을 위해. 등대는 외로움이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 등대는 사랑이다. 변하지 않는, 꺼지지 않는 빛. 마지막 챕터는 강릉이었습니다. 안목항의 붉은 등대, 주문진 등대, 그리고 제 사진들이었죠. 노을 속의 실루엣. 등대를 바라보는 뒷모습.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사진 아래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해한다. 원망하지 않았다. 감사했다. 책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서점 주인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죠. 책을 샀습니다. 가슴에 꼭 안고 아들 집으로 돌아왔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울었어? 아니야. 그냥 바람이 불어서 그래. 저는 그 길로 강릉행 기차를 탔습니다.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댔죠. 책을 품에 안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하지만 조금씩 변하는 철길 주변 모습이 지나갔죠. 안목항에 도착했을 때는 5시였습니다. 겨울바다는 차갑고 거셌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렸죠.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붉은 등대가 저기 있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도, 수많은 갈매기들이 그 위를 날아도, 수많은 파도가 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등대 아래 섰습니다. 그날 저녁 동진 씨와 함께 섰던 그 자리였죠. 노을을 배경으로 제 실루엣을 찍었던 곳이었습니다. 동진 씨,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미안해요. 그날 택시를 타지 못해서. 비겁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파도가 대답 대신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이 자리에 묶여 있죠. 항구 카페 거리의 먼 불빛들이 약하지만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을 보내는 것도 혼자 남는 것도 모두 사랑이었다는 걸요. 책을 펼쳤습니다. 바람에 페이지가 넘어갔죠. 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지금보다는 젊었던 시절이었죠. 아니, 살아내기 시작한 그 첫날이었습니다. 당신의 빛은 아직도 여기 있네요. 그 순간 등대 불빛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마치 동진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파도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바람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추웠지만 떠날 수 없었죠. 이제야 작별 인사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이나 늦은 인사였죠. 어둠이 깊어졌을 때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죠.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더 이상 문의를 세지 않았습니다. 정년 퇴임 이후 저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노트를 꺼냈죠. 등대의 불빛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생각했습니다. 동진 씨와의 사흘과 그 후에 제 삶의 변화에서 영감을 얻은 시들이었죠. 출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만큼 좋은 글도 아닙니다. 그저 제 자신에 대한 기록으로 족합니다. 지금도 자주 안목항에 내려갑니다. 붉은 등대를 바라보죠. 노을이 지면 더욱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 짧았던 사흘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죽은 영혼을 살려냈으니까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동진 씨가 남긴 사진 속에서, 제가 쓰는 시 속에서 등대처럼 서로를 비추며 기다리며 사랑하며 누군가 이런 속 이야기를 알면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사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진짜 죽은 채로 살았을 테니까요.
어떤 사랑은 때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찾아와 모든 것을 뒤흔들죠. 그리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영원히 남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등대처럼 서서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되죠.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제 삶이 다시 소중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처럼 숨겨진 아픔과 그리움을 품고 사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등대입니다. 꺼지지 않는 빛으로 서로를 비추며 살아가는 거죠. 서로가 사라져도 서로를 비춘 빛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남은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등대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